네, 방금 소개받은 최욱항입니다. 예, 사실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인도에서 그리고 한진해운에서 계속 물류 쪽만 계속 담당해 왔고요. 지금도 사실은 한진해운이 이제 공중분해돼서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미국 회사입니다. CAI 코리아라고 하는 컨테이너 임대사에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의 한 25년 이상 계속 물류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도에서 했던 경험과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었던 인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 경험과 좀 기본적인 물류에 대한 인도하면 대략적으로는 그냥 크다, 좀 낙후됐다, 노후화됐다, 뭐 이런 느낌만 계신데 좀 전체적인 어떤 항만이라든지 도로 사정이라든지 어떤 물류와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관과 관련해서 조금 주의하실 사항들, 무역을 하신다 내지는 수출을 하실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만한 키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예, 인도가 거의 한국의 한 33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가장 키포인트로 기억하실 부분이 메이저 컨테이너 포트입니다. 메이저 컨테이너 포트는 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테리프라든지 그 요율을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소유는 전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민간 업체들이 임대해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바샤바라고 합니다. 나바샤바가 사실은 이제 인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나바샤바 말고 봄베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나바샤바가 뭐냐면 뉴 봄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바샤바는 간단히 딱 이해를 하실 때 이거는 뭄바이 포트입니다. 봄베이 포트. 뭄바이 포트를 나바샤바라고 합니다. 나바샤바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신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첸나이. 첸나이는 남인도 쪽, 여기서 보시면 요 남인도 쪽에서 첸나이 쪽은 있고요. 뭄바이는 요 서인도 이쪽이시고요. 문드라라고 하는 포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 요 델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요런 문드라와 칸들라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두 개의 포트가 예전에는 칸들라라는 포트가 훨씬 더 컸는데 문드라라는 포트를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티콜린 요 밑에 투티콜린은 예전에는 인도에 다이렉트 기항하는 선사가 없었고 콜롬보에 스리랑카에서 전부 다 TS 환적을 할 때 그 투티콜린이라는 이 지역이 제일 남쪽에 있는데요. 요 스리랑카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남인도 쪽의 허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이렉트로 콜링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됐죠. 그 다음에 예전 인도의 수도인 콜카타, 할디아 이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작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비샤크 파트남이라는 지역은 동쪽에 중간 쪽에 있는 그 포트입니다. 그다음에 코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친은 요 서쪽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인데 인도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코친 쪽을 굉장히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상 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파파브라고 요 위에 뭄바이 위쪽에 여기에 있는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전체적으로 메이저 포트들은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세 개 그러니까 나바샤바, 뭄바이하고 첸나이, 문드라 요 정도가 메이저 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포트들은 사실은 굉장히 규모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광양보다도 훨씬 작은 수준의 조금 컨테이너 터미널로서는 조금 열악한 수준에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포트들이 하지라, 카투팔리, 크리시나 파트남 이런 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뒤에 넘어가면서 좀 자세히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하지라라고 하는 요 포트는
이 지금 인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다니 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아다니 그룹은 메이저 출신은 구자라트, 뭄바이, 마하스트라가 있는 이 봄베이 위쪽에 있는 요 파키스탄과 접견되어 있는 요 지역 구자라트에서 굉장히 석탄과 전력 발전 시설 이런 걸 하면서 큰 돈을 번 정부 연계성이 굉장히 지역 주정부하고 굉장히 연계성이 강하고 굉장히 큰 부를 축적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터미널 사업에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문드라라고 하는 이 포트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하지라라는 요 포트입니다. 이 하지라는 예전에는 뭄바이가 너무나 터미널이 협소하고 컨제션이 심해가지고 그 뭄바이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항으로서 만들어진 게 하지라고요. 이 하지라가 사실은 거리상으로 보면 델리가 메인 생산 지역이라고 보면 그 델리에서 가장 그 트랜짓 타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깝게 만들어진 그 포트고요. 이거는 봄베이의 컨제스천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하지라입니다. 그다음에 요 남쪽의 첸나이도 나중에 뒤에서 이제 첸나이에 대한 컨제스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크리시나파트남, 카투팔리 이런 터미널들이 계속 터미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실 이 부분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인도의 메이저 포트는 그 정부 기관인 탐파라는 이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컨트롤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터미널에서 받고 있는 그 THC 터미널 핸들링 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너가 레이트를 얼마만큼 내려 하는 정도까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 오다로 각 터미널별로 프라이빗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오다를 내렸습니다. 30% 40% 수익률이 좋으니까 내리라고 했는데 그 소송이 들어가니까 인도는 소송에 한번 들어가면 아까 세법도 얘기하시면 10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한 20년 이상 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진짜로 제가 인도 주재원으로 가가지고 물류팀장으로서 제일 처음 받았던 공문서가 뭐냐면 컨테이너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한진해운 컨테이너니까 이거 분쟁이 끝나가지고 결과가 났으니까 너 컨테이너 찾아가라는데 딱 받아보니까 그 컨테이너가 18년 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는 이미 벌써 없어지고 없는 컨테이너고 18년 동안 개도력 세워놨으면 그게 부식돼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부합한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없애버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래서 탐파라는 이런 조직들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이 탐파 조직을 말씀드리냐면 이 탐파라는 이런 조직들이 인도에는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는 인도 애들이 저들끼리도 맨날 그래요. 투머치 데모크라시 뭐 이러면서 말도 많고 의사결정 기구도 많고 법대로 하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힘 있는 애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아까 조세 얘기도 사실은 법이라는 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리 보면 삼각형이고 이리 보면 사각형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파트너 잘 만나는 게 최고 복이다 인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실제로 사진들입니다. 이게 문드라 아다니 그룹에서 만든 이 터미널 문드라 터미널인데요. 이 터미널이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배후 부지까지 페이버 땅 포장까지 쫙 돼가지고 미리 확장성까지 고려하고 도로망도 다이렉트로 델리까지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고 지금도 아웃포트 컨테이너 물량은 넘버 원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데 이제 뭄바이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봄베이 나바샤바에 PSA라는 그 싱가포르계 터미널 업체가 제4 터미널을 만들면서
이제 뭄바이가 원래대로 제일 큰 항구가 됐는데요. 그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비샤크파트남, 그다음에 요거 카투팔리. 이거 사실은 시설 자체만 보면 허업을 판에 그냥 터미널 만들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신항들은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리시나파트남도 이 모습들 보시면 그렇고 하지라 하면서 꼭 기억을 한번 해두실게요. 인도의 터미널 업자들 중에서 아다니 그룹이라는 이 그룹들이 한국에도 지금 지사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니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커서 이 그룹이 메이저로 가지고 있는 게 문드라, 하지라, 그다음에 크리시나파트남 이런 것들을 다 직접 개발한 업체가 아다니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터미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나가고 나중에 질문을 많이 받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도움되실 것 같아서 막 달려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운송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이 인도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철도와 트럭킹인데 철도 쪽 할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콩코. 우리 코레일이에요. 코레일. 예. 컨테이너 코퍼레이션 오브 인디아. 콩코. 이 콩코는요, 진짜로 운임을 올릴 때 사전 예고도 필요 없고요. 그냥 10% 올립니다 하고 12월 달에 발표해 놓고 2월 다음 해 2월 달에 또 12% 또 올려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공표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그걸 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다 뭐 했다 근거 자료는 엄청 만들어 놓는데 결국에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인도라는 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참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도에 이렇게 선적을 할 때의 화물에 대한 위험물에 대한 분류표 이런 것도 사실은 웬만한 나라는 글로벌 IMO라고 해서 글로벌 위험물 표기법에 따른 종류를 구분을 하는데 인도에서는 저그들 나름대로의 표기법으로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위험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가실 때는 케미칼이나 이런 쪽에서 나가실 때는 좀 주의해서 레진 쪽 일반적으로는 위험물이 아닌데 인도에 가면 위험물이라서 못 실른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콩코는 실제로 우리가 소화물을 이렇게 운송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역전에 가서 뭐 우리 짐을 맡겨 놓으면 그 소화물 갈 수 있는데 얘네들은 등록 업체에 가야 돼요. 콩코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등록을 가진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한테 맡겨야만 진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그걸 하려고 한다면 데파짓을 엄청나게 해야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뭐 컨테이너를 인도에 도착해서 델리로 가는 기차에 실어주겠다. 내가 실어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사진들 많이 보시면 막 기차 위에 사람들 막 올라가 있고 이런 거 CG 같으시죠? 리얼한 현실입니다. 리얼한 현실이고요. 실제로 요즘에 이제 문짝이 없어갖고 이제 도화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문 있는 기차들, 쿨 이제 에어컨 좀 있는 기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있을 때 한 4, 5년 전에만 해도 매년 한 500명씩 떨어져 죽습니다. 기차에서 문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차 위에 올라가서 타고 가는데 그게 진짜 농담 같으신데요. 진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진 찍히신 거 인도에 사진 찍히신 거 인터넷에 보시면 막 사람들 드글드글하게 올라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매일같이 보는 광경입니다. 예, 요즘 많이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모든 거에 우선하는 철도의 1순위 운송 기준은 여객입니다. 인구가 13억이나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 명절이 페스티벌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 종교 다르죠. 인종 다르죠. 지역 다르죠.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휴일을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쉬는 날이 한 150일 정도 돼요. 다 합하면 종류대로. 그런데 회사마다 무슬림이 운영하는 회사는 무슬림 공휴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개인가 13개 이상만 지정해서 저거들은 요거 쉬는 날로 정한다 하고 회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힌두가 메인이면 힌두 페스티벌 기준으로 정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인종도 사실은 파시라는 애들이 이제 뭄바이를 중심으로 중공업을 굉장히 메인으로 하는 타타 그룹 애들이 거의 파시라는 이란 이라크 계열의 조로아스트교를 믿는 애들이 메인 주축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파시 애들이 가지고 있는 저거 종교 조로아스트교의 휴일 기준으로 휴일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페스티벌 할 때 대이동입니다.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3일 줘가지고는 도착도 못해요. 휴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제 주재원 갔다 온 사람들한테 좋겠다. 막그 동남아시아 인도 같은 데서는 뭐 가정부도 쓰고 기사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달씩 휴가를 줘야 돼요. 페스티벌 할 때는. 네팔에를 갔다가 그냥 가는 데만 일주일 걸리고 오는데 일주일 걸리고 저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쉬고 이러면 그냥 3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보내면 일주일씩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런 큰 규모로 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하니까 큰 페스티벌이 있을 때는 무조건 여객 우선입니다. 컨테이너나 화물이나 이런 건 제일 끝발이에요. 그러니까 화물 먼저, 여객 먼저, 사람 먼저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철도 레인이 이쪽에 북서쪽에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이게 8, 90%는 다 여기서 물동량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도에. 이 동쪽에 있는 다른 쪽은 레일이 아주 프리퀀시 나쁘고 순간순간에 비 많이 오고 장마 오고 막 우기 때 막 하면 유실되고 그다음에 일단 열악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산업이 발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쪽에서는 이 넓은 땅에 다이렉트 레일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북서쪽에 있는 이 회랑지구에 거의 밀집해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콩코와 더불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달라진 게 프라이빗 레일 컴퍼니들이 그 콩코의 라이센스 허가를 얻어가지고 특정 구간에 대한 운영권을 따내가지고 프라이빗 레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업체들은 실제로는 뭐 DP월드라든지 아다니라든지 이렇게 좀 규모 있는 애들이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직접 운영을 하니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콩코의 서비스보다는 좋습니다. 조금은 비용이 높을지라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 구간을 운영을 하실 때는 프라이빗 레일 컴퍼니를 베이스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콩코라든지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터미널에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든지 사고가 나고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플레인 레터를 쓰면요 답변이 간단하게 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게 답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공무원 우리 1960년 70년대에 공무원 그다음에 세관원 이런 사람들의 우리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런 액션들을 하등의 차이 없이 그대로 우리한테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레일 컴퍼니라든지 프라이빗 운송업체라든지 이런 쪽을 이용하셔서 만약에 이제 무역이나 수출입을 하실 때는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다. 이걸 쓰는 파트너를 잡아서 걔네들한테 오더를 주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실제 요런 것들 많이 보시죠? 여기 우선 다 일단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심각한 안개의 지속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제가 인도 가서 11월 달부터 막 2월까지 철도로 운송하는데 안개가 끼어서 운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야, 씨발 기차에 레일로 따라오는데 무슨 안개 꼈다고 못 오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랬더니 실제 가보니까 진짜예요.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긴 기차가 교차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수동으로 하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안개 낀 속에서 기차를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다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으로 이렇게 탁 시간 돼서 착착 바뀌고 이게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 줄여가면서 맞춰가지고 착 해가지고 지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이래서 이 안개가 많이 끼는 11월부터 2월까지 인도로 보면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아침에 한 18도, 낮에는 35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조금 시원해지니까 안개가 막 껴요. 예. 그러니까 인도는 우기와 건기가 확실한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인도는 3개월 동안 딱 비 오고요. 9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내가 문바이 동안 3년 4년 있는 동안에 문바이에서 우기 외에 건기 때 비 오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캘커타나 다른 지역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바이라든지 델리 이런 지역들은, 델리는 조금씩 이렇게 이제 내릴 때가 있는데 문바이 쪽 서쪽에 있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우기 건기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해당 지역에 안개가 돼서 뭐 지연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육상 운송 루트를 한번 보면요. 보시기에 엄청나게 도로망이 빼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2등이래요. 도로 깔린 거는. 그런데 도로가 깔렸는데 뭐가 어떻게 깔렸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로드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고속도로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어떤 고속도로냐면요. 뭄바이 쪽이나 이렇게 델리 쪽에서 메인 도시에서 나오는 인근 지역의 도로 몇십 킬로 정도까지는 고속도로 같아요. 쫙 가니까 고속도로 같은데, 그게 조금 벗어나서 좀 멀리 가는 고속도로라고 돼 있는 지역들을 쭉 가보시면 2차선 도로에 양떼들이 지나가고요. 돼지 어미가 가고 있으면 돼지 새끼들이 쫙 따라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떼 양떼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스톱해요. 지나갈 때까지. 그게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2차선 이런 부분, 2차선 편도 고속도로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도로망의 2차선 비중이 85%다. 2차선이라는 건 그냥 근데 릭샤 이런 걸로 막 타고 다니고 툭툭이 타고 다니는 그런 수준의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되려면 기본적으로 4차선 이상이 돼야 큰 차들이 움직이기에 불편함이 없는데, 실제로 도로망이 굉장히 열악하다, 인프라가. 그래서 트럭킹으로 이렇게 가는데 막 사고도 많고 지연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잠시 웃어가는 혼 오케이 프리즈,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이 트럭 뒤에 보면 혼 오케이 프리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인도에 딱 공항에서 딱 내리시면 제일 첫 번째 딱 들리는 게 빵빵빵빵빵빵빵 그래요. 크락션 계속 울려요. 얘네들은 실제로 자기 자가용 몰 때 백밀러를 접어놓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백밀러 안 봐요. 그래서 그리고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만들어진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한 1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차는 앞만 보고 가는 거니까, 나 앞만 보고 갈 테니까 너가 추월하거나 할 때 빵빵거려줘, 요겁니다. 혼 오케이 프리즈가. 그런데 정말 구자라트에 제가 문드라 터미널을 가려면 공항에서 내려서 터미널까지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택시를 불러서 미리 예약해놨고 택시를 불러서 쫙 3시간 동안 가는데요. 길 가는데 도로에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그런데 10초마다 빵빵거리면서 가요. 습관이 돼서. 나는 좀 자고 싶은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도는 도착하면 제일 먼저 들리시는 게 공항에서 계속 빵빵빵빵 거리는데 저거들 예절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그리고 인도하고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뭔 놈의 스트라이크가 맨날 핑계에도 참 맨날 똑같은 걸 그리느냐 하는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특히 운송업자, 우리로 말하면 화물연대라고 해야 되나? 운송업자들이 엄청나게 자주 스트라이크를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아까 콩코 얘기 드릴 때 10% 인상 그냥 공표해 버린다 그랬죠. 얘네들 운송할 때 사우스 뭄바이나 터미널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 톨게이트를 나와야 되는데 그 톨피를 심심하면 올려요. 그리고 엄청나게 적체돼. 그러면 한국 기준으로 보면 한 3발이는 왔다 갔다 해야 먹고 사는데 도착도 못해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근데 톨피는 또 올렸어. 기름값 팍 올렸어. 그러면 막 얘네들이 막 다 뭉쳐가지고 도로바닥에 차 세워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다른 차도 또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라이크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터미널을 개발할 때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할 때 거기 있는 원주민들한테 보상을 다 해주고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식도 생기고 손자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그 당시에 있던 지만 하는 게 아니고 지 손자, 지 아들한테도 보상해달라고 1년에 한 번씩 그 터미널 앞에 사람들이 일하러 가면 돌멩이 던져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날은 미리 공고를 대나니까 그 위험한 날은 출근하지 마세요 하고 전부 다들 노티스 내보내고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뭄바이의 이 뒤에 배후 부지에 보면 땅이 엄청 넓어요. 약간 넓지기는 하지만 개발만 하면 얼마든지 도로망을 그냥 계획도시처럼 착착착 만들 수 있는데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도로 있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맨날 그 도로는 10km 가는데 12시간씩 걸려요. 10km 가는데. 그 좁아가 맨날 터져 있으니까 지금 구멍가게에서는 과자도 팔고 뭐도 팔고 하겠죠. 난도 팔고. 그런데 다른 데로 쭉쭉 하면은 훨씬 많은 물량을 할 텐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라이크가 잦다. 그 다음에 룰도 굉장히 특이해요. 이 컨테이너가 40피트 컨테이너가 샷이 한 대가 올라간다면 20피트는 2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웨이트로 보면 2대를 올리면 40피트 한 대보다는 훨씬 더 무겁거든요. 40피트가 길다고 해서 20피트가 20톤을 실는데 40피트가 40톤을 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대가 올라가면 너무 무거우니까 2대 못 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뭄바이 근처에 도로 많이 패인다고. 근데 진짜 도로 만드는 걸 보시면 기가 막힌 게 우리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들은 밑에 쫙 정비공사하고 돌 깔고 뭐 집안을 쫙 만들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이제 쫙 해가지고 딱 1km 만드는 뭐 억이 든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 뭄바이 터미널이나 어느 터미널이든 마찬가지지만 그 외곽적으로 나오는 도로 만들 때 모습은 그냥 땅만 한번 쫙 정지해요. 거기다 돌 자갈을 한번 쫙 깔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한번 쫙 바르면 돼. 끝이에요. 아줌마들이 돌 이고 그것도 그 인력 창출한다고 아줌마들이 이고 돌 옮겨요. 그렇게 나면은 한 2달 가기 전에 다 집안 내려 앉아요. 그럼 또 다시 또 깔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도의 도로들의 모습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가다 보면 땅이 너무 푹 꺼져가지고 다닐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절대로 승용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단이라고 하는 그런 차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SUV하고 광폭 타이어 달 수 있는 큰 오프로드 같은 것들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벤츠, 아우디 그런 좋은 차에다가 전부 다 그런 걸 갖다 달아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야, 저 좋은 차를 저밖에 달고 다니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현실로 그게 맞죠. 차체 다 나가는데 마우라 다 터지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의 피더선사는 인도에 있는 자체 포트끼리의 연결은 카보타지라고 해서 자국적 선사만이 운송을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국내 포트로 이동하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 예전 한진해운, 지금 현대상선이라고 하면 뭄바이 거쳐서 비파파브라는 터미널을 거쳐서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물건을 옮겨도 되는데 룰에 의해서 그렇게는 못해요. 예. 그거는 철도로 하든지 아니면 SCI라고 하는 인도 국적의 연안 운송사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ICD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뭐 내륙에 들어가는 이 지역들입니다. 그 책에서 한번 보시면은 뭐 제일 메인이 델리죠. 델리가 인랜드 컨테이너 터미널 데포. 우리로 따지면 이제 부곡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죠. 내륙에 있지만 컨테이너 야드로서 허브 역할을 하는 커넥션 장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위에 있는 루디아나, 델리, 파리다바드, 그다음에 자이프루, 아메다바드 뭐 이런 쪽 내륙 쪽으로 있는데요. 이것보다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운송을 하실 때 이 무역 쪽으로 하신 분은 CY 텀이 뭔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운송에 대한 책임 소재가 컨테이너 야드 터미널에서 도착지의 컨테이너 야드까지 딜리버리 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CYCFS라는 조건은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 퍼실리티인데 그 디베이닝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옮겨주는 걸 CFS 텀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는 터미널 사정이 전부 다 열악하기 때문에 터미널에서는 무조건 터미널에서는 3일 내에 전부 다 업도록 CY로 물건을 다 빼야 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 뺍니다. 그래서 인도는 모든 조건이 저거들은 CFS라고 하지만 CFS 온 거 간 거가 CY 텀이 되는 거예요. 예, 컨테이너 야드. 굳이 잘 모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CFS 텀이라는 것 자체가 인도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각 지역별로 조금 디테일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왼쪽 편에 보이는 요 넓은 요게 이제 뭄바이입니다. 뭄바이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가 나바샤바입니다. 이게 부산 시내고 부산 신항인 그 정도로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뒤쪽에 요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터미널,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박스에 터미널이 요거라고 보면 요 뒤쪽으로 보이시는 조그만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요게 전부 CFS입니다. 전부 다 CFS.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이게 제가 있을 때 제가 그린 건데 이것보다 더 추가가 돼서 한 52개 이상이 돼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 한 3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뭐 대여섯 개씩, 10개씩 막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컨테이너量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뭄바이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터미널 운영업자가 3군데에서 전세방살이를 했어요. 아, 2군데죠. 원래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군데 업체에서 터미널을 전세 내서 이렇게 3군데 터미널 업체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km짜리 그다음에 페이스 2가 되면 내후년 정도 되면 2km짜리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가 더 들어와서 물동량이 훨씬 더 나바샤바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요렇게 딱 보시기에도 요 라인을 보십시오. 이 라인을 쫙 보시면 외통수죠. 터미널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외통수예요. 외통수. 들어오는 데는 서너 군데에서 막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터미널까지 끌고 들어가는 요 길은 외통수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스트라이크가 저 병목에다가 딱 들러 누워 있으면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요게 지금 이제 제4 터미널 PSA라고 해서 BMCT라는 터미널이 이제 이 기존에는 NSICT, JMPT, GTI 요 세 개였는데 이제는 BMCT라는 PSA라는 그 터미널 업체가 만든 제4 터미널이 지금 이제 길이 2km짜리로 확장이 되면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배후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다시피 뒤에 배후 부지라기보다는 선성만 늘려놓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제스천이 조금 더 심해질 거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1단계 1km짜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델리입니다. 델리에 보면 아까 ICD 인랜드 컨테이너 데포라고 해서 내륙 델리를 하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델리 하면 투클라카바드 요 TKD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TKD 투클라카바드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델리 시내에 있기도 하고 델리 시내 안쪽에 있는 데포기도 하고 오래됐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데라서 델리로 보내주세요 하면은 예전에는 전부 다 TKD 투클라카바드로 보내주세요라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요즘 삼성, LG 이런 애들이 이제 이쪽 가면서 다들이니 다들이라는 이런 쪽이 삼성, LG에서 많이 써요. 거기 새로운 신규 ICD라서 물론 이제 시간이 이제 좀 흘렀지만 이 투클라카바드는 모습이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인터넷 사진 아니고 이게 지금 출입구가 여기 있거든요. 이 샤시들 보십시오. 아주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륙 안쪽에 있는 내부를 찍었는데 꽉 찼어요. 이게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 적정한 수용은 한 70% 정도, 75% 맥스 그 정도만 되면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가득 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가 거의 95%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끄집어서 돌릴 공간도 없는 그런 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를 선호할까요? 이렇게 복잡하면 오래 걸리기도 할 거고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서비스도 별로 안 좋을 텐데 왜 선호하냐면요. 세관 문제 때문에. 인도는 세관 애들하고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쫙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도 돼요. 근데 세관 애들이 우리가 이제 첫 신규로 이제 그 지역을 가서 물건을 딱 수출을 하는데 처음에 스타트를 제대로 잘 못 해놨어. 그러면 처음에는 스피드만이라고 해요. 보통 뒷돈 좀 달라 이러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게 거의 세금처럼 레귤러하게 받아요. 떳떳하게. 어떨 때는 영수증 끊어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물류팀장으로 있으면서 하도 애들이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런 돈을 왜 현금을 줘야 되는지 납득이 안 돼서 지역별로 뒷돈 리스트를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10년 주기로 교체할 때마다 한 번 뒷돈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리포트를 하고 요대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난 돈 먹은 거 없어요. 나 깨끗해요 하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하도 감사 오면 막 잔소리를 하고 막 그 증명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겪고 나서 제가 감사팀 출신이라서 다시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런드리 리스트를 뒷돈 리스트, 스피드마니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TKD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또 다른 이유는 델리 시내에 있어요. 제일 처음 만든 거라서 델리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되기도 하지만 제일 핵심은 이미 수십 년간 만들어져 있는 세관과의 네트워크 때문에 통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다른 데는 갔는데 신빙으로 새로 만들라 이러면 힘들어요. 이 델리가 이게 주가 이렇게 겹치면서 한 4개 주가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델리가 그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4개의 주가 이렇게 갈려서 델리가 수도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기를 벗어나면 다른 예를 들어서 론이나 HTL로 가면 다른 주예요. 그래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TKD를 선호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첸나이 쪽입니다. 첸나이 쪽입니다. 첸나이 쪽은 요렇게 생긴 터미널이 양쪽으로 딱 두 개가 똑같이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 두 개를 하는데 이 길은 더더구나 악명 높은 외통수 길입니다. 깔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때기. 도로공사를 한다고 주민들이 터미널 바로 인근부터 한 5, 6km, 10km 이상은 거주지예요. 거주지라서 좁은 길이 그대로 있는데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 바깥쪽에 있는 도로를 막 8차선으로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들은 쭉 있는데 이제 깔때기로 여기서 이제 물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빠질 때까지. 그래서 진짜 하이라이트는 제가 진짜로 못 믿어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 2012년 크리스마스 때인가? 이 10km 가는데요. 하루가 넘게 걸려요. 2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냥 파킹해 놓고 애들 거기서 자고 있고 꼼짝을 안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일렬로 행렬 이렇게 돼 있는 거 우기 때, 비 올 때 보시면 얼마 전에도 뭐 인도 막 우기 때 막 비행기 잠겨 있는 거 막 보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체나이 쪽에. 공항이 잠겨 버려요, 그냥. 그리고 하여튼 이 도로에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도로에 있는 모습이 항상 이렇습니다. 체나이에 요 터미널이 여기 있으면 요 뒤쪽으로 쭉 나래비로 쭉 써 있는 CFS들이 쭉 있는데요. 이쪽 CFS들이 1km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내지는 그 신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체나이 쪽에서 CFS를 사용하실 때는 만약에 제일 가까운데 CWC라든지 쌍코라든지 이런 가까운 CFS를 쓰는 파트너 내지는 선사들이 노미를 걸고 있거든요. CFS 자기는 어디로 쓴다 하고 노미를 걸고 있는데 무역을 하신다 하면 좀 더 가까운 CFS를 쓰고 있는 선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착지에서 빨리 물건을 핸들링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된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익숙한 모습의 그로비스 보이시죠? 3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딴 데는 2km인데 1km가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는데 30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캘거타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요. 자, 캘거타 쪽은 이거는 사실은 캘거타 쪽은 리버포트입니다. 리버포트. 수심이 낮아요. 그래서 큰 배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캘거타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것은 전부 다 싱가포르에서 컨테이너 200~300대짜리 작은 소형 피더선으로 싱가포르에서 캘거타 쪽으로 옮기는 그런 패턴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리버포트입니다. 수심이 5,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한 5,000T짜리, 3,000T짜리 컨테이너 선 요즘에는 20,000T까지 나옵니다. 현대상선 올해부터 나오는 게 22,000T짜리예요. 그 열척 확 들어올 거거든요.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큰 배는 미니멈 뎁스가 15m 이상 돼야 돼요. 15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5, 6m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래도 자주 쌓여요. 준설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작은 배밖에 안 되니까 결국 겐츄리 크레인 큰 게 안 다니고 MHC라고 해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하부 크레인 터미널 쪽에서 집어내는 거나 아니면 배 자체에 기어가 있어요. 크레인이 있어서 배 자체에서 컨테이너를 떨어서 크레인으로 움직이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패턴으로 올드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할디아가 캘거타 옆에 있는 조금은 더 큰 신항 정도 되는 할디아라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거타하고 할디아는 뭐 거의 바로 붙어 인근에 있는 그런 데기 때문에 할디아 쪽을 요즘에는 많이 선호를 하죠. 그리고 캘거타도 조금 이제
원양 쪽으로 바다 쪽으로 나와서 터미널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리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리뷰한다 그러면 언제 될지는 몰라요. 거의 10년 가는 것들은 아주 걔네들의 단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보통 1렉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숫자 단위를 우리하고 다르겠어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1렉이 10만 루피예요. 1렉 1크로로 하면 1000만 루피거든요. 그러니까 10만 1000만 단위로 끊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송 한번 걸리면 10년이 오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위가 커요, 우리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거쳐서 커스텀 클리어런스 마지막. 자, 인도에서 통관을 하시는데 직접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파트너 쓰실 거지만 파트너가 CHA라는 데가 있어요. CHA. 얘네들은 포딩도 하고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포딩도 하고 관세사도 하고 운송사도 하는. 특히 남인도 쪽 CHA라는 업체들은 굉장히 파워가 세요. 그래서 인도의 CHA는 우리 관세사, 통관사, 운송사를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남인도 쪽으로 갈수록 파워가 세더라. 그다음에 인도에서 통관 진행하는 거는 모든 CFS에서 통관하는 애들이 쭉 그 CFS에 통관 부스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통관을 거기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쉽백을 하실 때는 뭐냐면 인도에서는 특이한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부산항에 왔는데 우리가 통관을 안 하고 터미널에 이거 잘못 내렸어. 부산에서 내릴 게 아니고 이거 미국에서 내릴 건데 이거 잘못 내렸으니까 통관 안 했으면 다음 배로 오든지 다시 싣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인도 땅에 딱 물건이 대임과 동시에 인도 거야. 진짜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인도의 기준은 뭐냐면 인도에다가 짐을 딱 내렸다. 그러면 내림과 동시에 인도 거야. 그래서 통관은 안 했지만 백십을 하려면 통관과 동일한 금액의 데파짓을 정부에 내고 그 데파짓을 통관이 아니지만 통관한 것 같은 대행사들이 있어요. 통관 대행사들을 써서 통관한 것으로 승인을 해가지고 다시 실어야 돼요. 그런데 그 통관 비용 같은 부분들은 데파짓 한 금액에 잘 찾으면 10% 찾으시면 많이 찾아요. 리펀더블도 아니고 완전 원래는 다 주게 돼 있죠,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뭐 브로커 애들 떼가고 뭐 하자 걸고 뭐 하고 하면 나중에는 10%밖에 못 돌려받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리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인도 땅에 내리면 인도 애들이 저 걸로 지불해 버리기 때문에 백십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인도에서는 물건 수출입 수입하실 때 이게 유즈드로 돼 있는 품목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자선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헌옷 같은 거 주는 것들이 아니라면 유즈드로 돼 있는 것들은 통관에서 하자가 걸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리뷰를 철저히 하셔서 진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비엘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는 불법입니다. 스위치 비엘. 그러니까 원산지를 가다가 인도에다가 물건을 내려가지고 다시 실으면 인도에서 나간 것처럼 되는 목적 처음 출발지 원산지가 바뀌는 형태죠. 그건 불법입니다.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빨리 하고 질문 받으려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많이 뺐는데 원래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빨리 못 끝내드려서 죄송합니다.